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의 전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독서의 전체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찍은 영상도 여러 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술한 책에 들어있는 그 독서법들, 저에게 있어서는 한 권의 모든 내용을 다 쏟아 부어 넣었다기보다 독서에 관해서는 4권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두고 컨셉을 정하고 4권의 그 퍼즐 조각들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4권의 어떠한 내용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중심으로 제가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를 설명드리겠고요. 또 오늘 이 앞에 보면은 굉장히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98년도부터 독서를 공적인 사역으로 해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9년 동안 2개를 설립하는 설립 멤버로, 초창기 멤버로 함께 했고요. 교사로 함께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을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각 기관과 학교와 그리고 교회에 컨설팅하는 그 역할이 저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지금 2003년이죠. 제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제 딸이 7살 이후로부터 학습한 그 학습 자료들, 그리고 그 이후에 호두의 도서관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든 자료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게 될 4권의 독서법 책에 갈아 넣은 실제적인 어떠한 이 근거들을 책에는 이론적인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레토릭한 것이죠.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레토릭의 실제 근거 자료들입니다.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워크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항상 강의를 하거나 이러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0점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초기값 자체가 0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100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50에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7, 80에 있고, 이 방송을 꾸준히 듣고 방송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제가 볼 땐 대체로 80, 90이라고 하는 부분은 준비된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98%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한계를 직면해 있는 분들, 특별히 독서와 글쓰기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독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 안에 설명한 부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화면이 지금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제가 어떤 기술로 어떤 그 편집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자막이나 여러 가지 자료 화면들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진 찍은 정도를 저희 어떤 이 화면 오른쪽에 배치시켜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여러분의 초기값,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지금 부족한 퍼즐 한 조각을 이 영상을 통해 찾을 수 있다면 굉장히 값진 것이죠. 그것을 위해 저는 컨설팅을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책을 저술하는 것이거든요. 그 퍼즐, 마지막 퍼즐 조각, 여러분에게 2% 부족한 것을 찾아가는 시간 충분히 되실 줄 믿으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권이 제가 쓴 책 10권 가운데 독서에 대한 그 이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 프로세스를 설명한 책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이 독서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저는 6가지 알고리즘을 기본 전제로 항상 깝니다. 동기, 태도, 내용, 방법, 기술, 앵커. 독서에 있어서 동기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앵커, 레토릭이죠. 거기에 이르기까지 태도도 중요하고 내용과 방법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만의 전체상,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배우지 않았는데 학습 능력, 그리고 연구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수가 됐다고 쳐봐요. 한 분야의 최정상에 올랐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자녀를 교육 못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세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무언가를 잘 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준비와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에게서 독서는, 독서 잘하면 좋죠. 저도 독서를 남보다 못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책도 쓰고 글도 쓰겠죠. 그런데요,
저에게 더 큰 관심은 제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과 어떻게 그 연관관계가 있을까? 지금 나에게 성공한 그 부분을 남에게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지? 내가 시도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구성 요소가 나에게 결여되었기에 무엇을 보완해야만 바로 그 과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던져진 질문이고 의문입니다. 풀어야 될 과제죠. 오늘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지난 25년간의 독서를 공적 사역으로 해온 사람으로서, 또 공적인 출판사에서 책을 내며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을 거친 그런 내용들, 그리고 25년 동안 저 혼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9년 동안 중고등학교 독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필드에서 적용했고,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 책임자로서, 실행 책임자로서, 또 가정에서 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인들에게 이것을 정말로 초보적인 단계로부터 고급 단계로까지,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까지 어떻게 나아가게 할 것인가, 저의 어떠한 그러한 노력의 그 과정들, 저에게 지금 접목하고 있는 것들을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독서에 있어서는 동기의 단계입니다. 동기부여. 독서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일이라도 동기부여 없이 할 수는 있겠죠.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있죠. 학창시절의 공부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을 통해 결과를 낼 수 있지만, 만약에 동기가 부여된 상태에서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다면 똑같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동기, 바로 그것을 저는 목적적인 독서, 목적적인 어떤 그런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특별히 그 목적을 얘기한 것은 크리스천 엄마의 독서 수업, 책으로, 독서법 책으로 따진다면 이제 세 번째로 쓰여진 책이지만, 이 안에서는 제가 표현상으로는 뭐라고 했냐면요, 크리스천 독서 동기 디자인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3부에 우리 아이 완벽한 독서 방법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장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5가지는 크리스천 평생 독서 빅피처 5라고 했는데, 저의 독서 안에서는 독서의 목적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독서의 목적을 5가지로 한번 잡아봤어요. 뭐로 잡아봤냐면, 크리스천 엄마의 독서 수업의 제 3부에 나와 있는 비전을 세워주는 책 읽기, 지식이 살아있는 책 읽기, 지능이 자라나는 책 읽기, 인성을 세워주는 책 읽기, 영성을 세워주는 책 읽기. 어떤 것은 목표로 두어도 될 부분이지만, 제가 왜 이 5가지를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건 책에도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 한번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정말 완성된 비전이냐, 이건 정답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비전이 다를 수 있고요, 10년 뒤의 비전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참된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찾는 비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앙인이 아닌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시간이 지나도 좀 변하지 않을 만한 그 방향성만큼은, 도달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 너머에 있는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표 달성한 뒤에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방향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참된 목적, 방향성을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되고 나서, 그리고 그 방향이 존재한다면요,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 또 다른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 독서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에게 글쓰기, 책쓰기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목표죠. 그래서 이 독서를 함에 있어서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상투적인 어떠한 말처럼 보여지고요,
너무 많이 20여 년 동안 비전이란 단어가 여러 분야에서 소모가 됐었죠. 책을 통해서도 소모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어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은 이 비전이라는 그 단어를 상투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진정한 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를 분명히 정의 내리고 가져야 합니다.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세워주고 지식과 지능과 인성과 영성을 세워준다라는 이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데 일단 저는 포커스를 둡니다. 제 책 가운데 2006년도에 쓴 책 비전을 디자인하라 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책 안에서도 목차를 보면요, 일부에서는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2부에서는 문제가 있는 곳에 비전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의 그 비전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문제가 있는 곳에 비전이 있다. 문제 해결의 핵심 키워드는 학습과 질문이고, 독서 콘서트에 동참하라, 학습법을 학습하라, 배움에서 익힘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학습과 독서로 연결시키고요. 마지막 이제 비전 디자인에서는 비전 성취를 위한 5가지 주제, I have a dream 리스트를 작성하라, 나만의 명언 만들기, 호도의 비전 명언록, 나를 찾는 술래잡기 라고 하면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오늘 이 순간 내가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비전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제 책에 따른다면 동기부여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목적과 방법과 기술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독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건 인생의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독서를 하라 라고 하는 말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들에게 그 독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됩니다. 제시는 첫 번째 단계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제시된 그것을 공감하고 그 제시를 자기가 부여잡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언어로 그것을 분명히 내면의 언어, 외면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시련이 와도 정말 힘들죠. 고난과 고통이 와도 너무 참아내기 힘들죠. 그런데도 참아낼 만한 이유가 내 인생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그 목적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학습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비전을 세워주는 책 읽기, 지식을 세우는 지능, 인성, 영성을 세우는 책 읽기, 이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에서는요, 그냥 독서에 대한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쉽게 대중서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목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책의 3부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십진분류 독서법에서도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이제 그 목적에 대한 그 고민과 함께 왜 독서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이제 1장과 2장에서 그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1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왜 인간지능인가. 먼저 좀 책 제목을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더 넓고 더 깊게 십진분류 독서법, 지식의 스케일이 달라진다. 원래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지능 독서법, 더 넓고 더 깊게 인간지능 독서법, 지금 이 뒷면에 제가 담고 싶은 내용을 담았어요. 출판사에서 그 마케팅 부서에서 아무래도 이 십진분류 독서법이라고 하는 책의 한 꼭지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사람들한테 뭔가 각인 효과가 클 것 같다고 하면서 제가 이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명한 네임밸류가 있는 작가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림 출판사가 좋은 출판사라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출판사 책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참 다행스럽다라고 여기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건의를 드렸지만 마케팅 부서에서 그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제 편집인이 저에게 양해를 좀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물러섰고요. 그리고 원래 이 부분은 책을 만들고 책을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출판사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자가 무조건 그것을 고집할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들 김훈 작가의 그 칼의 노래 아시죠?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읽혔습니까? 그런데 김훈 작가가 제일 처음에 출판사의 완성 원고에 제목으로 넘겼던 건 뭐냐면
광화문 그 사람이었어요. 작가가 쓴 제목은. 그런데 도무지 이 광화문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동상을 떠올렸나 봐요. 참 상상력이 부족한 제목인 것 같았었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 제목으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고민한 끝에 출판사에서 카레놀이라고 하는 정말로 멋진 그런 책명이 탄생하는 것이었죠. 뭐 지금 이 책은 따로 편집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들으실 만한 분만 듣기 때문에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정말 유일한 해법, 저는 인간지능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인간지능을 세워나가는 것은 독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돼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뛰어난 방법으로 그리고 흩어진 지식과 연결하며 그것을 이 독서법 안에서 이제 제시한다고 동기를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목차에 1장을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왜 인간지능을 강조하느냐? 이미 온 인공지능 시대의 특이점이 왔다. 열린 미래 닫힌 직업이 사라진다. 아는 것이 힘인 시대에서 알아내는 것이 힘인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변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힘, 도대체 누가 세상을 주도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1장에 담았고요. 2장, 그런데 왜 모두 독서에 실패하냐? 독서법의 홍수, 풍요 속의 빈곤, 독서의 두 얼굴, 취미성과 학습성, 성공 독서, 과정의 진보를 경험하라 라고 하면서 1장과 2장에서 책을 읽어야만 되는 이유를 어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기부여하기보다는 이 책의 1장과 2장은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했던 그 목적도 동기를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얘기한 것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책에서도 동기부여에 대한 독서에 대한 내용은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항상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노력한 만큼의 효과와 효율을 절대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기의 문제만큼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꺾일 때가 있거든요. 왜? 과정의 진보가 안 나타나면요. 그래서 첫 번째, 독서에 있어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의 동기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독서의 동기를 확인시켜주고요. 이유를 찾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독서의 동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의 목적과 독서를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독서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독서의 목적, 동기부여를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 목적과 동기부여가 분명해지면 태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향한 그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절대로 독서는 취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생의 목적과 독서를 연결시켰는데 어떻게 독서가 취미입니까? 그냥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에 지나는 때로는 그러한 축구를 차지만 그들에게는 취미예요. 그러나 프로 선수들에게는 취미일 수가 없죠.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아침 조기 축구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기 훈련, 반복 훈련, 그리고 개인 훈련이 진행됩니다. 프로 야구 축구 선수들 동계 훈련을 가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의 경우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곳을 향해 가서 내 몸을 끊임없이 웜업시키는 기본 전제 속에서 내 몸을 훈련하잖아요. 축구, 야구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요정 김연아, 어린 시절부터 남들은 친구 만나고 영화 보는 그 시간에 하루에 8, 9시간 동안 스케이트를 위한 체력 훈련과 기술 훈련과 수많은 훈련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제가 그 영국에 방문했을 때 그 영국 영재학교, 음악 영재학교였는데 예후디 메뉴인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갔었어요. 1년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드는 정말 최고의 명문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일본 사람인 일본 국적의 한 학생, 그 어머니를 만나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집의 거실에는 그 친구는 정말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6개월만 배우고 초등학생들이 경연하는 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6개월 만에 엄청난 그 곡을 연주해낼 수 있는 피아노 영재 중에 영재였고 전액 장학금으로 이 예우디 메뉴의 초청학생으로 이제 온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거실에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요. 그리고 암막 커튼이 3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엄마가 얘기하는데 참 이거는 자기가 자녀에게 가르쳤고 훈련했다기보다 그 아이가 그 음악에 대한 어떠한 그 동기가 세워지고 태도가 잡히니까 시키지 않아도 음악을 연습하는데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거기가 보딩스쿨이기 때문에 그곳에 생활하고요. 주말이나 때로는 방학 때 집에 기거하는 시간에도요. 하루에 9시간은 피아노를 연습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9시간이. 그리고 그것도 어떤 연습을 하냐면 암막 커튼을 치고 집의 모든 불은 소등하고 정말 암막 커튼만 쳐도 집안이 정말 컴컴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우리 비행기 타면 주는 그런 안대 있잖아요. 그 안대를 친 뒤에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아직까지도 음악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주자의 어떤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연주할 때 몸을 흔드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손가락과 팔꿈치와 어깨와 몸과 표정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해석의 결과로 손끝을 타고 나타나는 건데 그 친구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왜 저 사람들은 노래 그 피아노를 연주할 때 몸을 그렇게 흔드는가라고 하는 그냥 초보적인 의문이 있었었는데 저렇게 연주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습의 과정을 갖는구나.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독서도요. 취미라고 할 때는 재밌다고만 얘기하죠. 그러나 박사과정, 석사 박사 과정이 간 사람들에게 학습이라고 하는 것, 연구라고 하는 건 결코 재미만이 아닙니다. 물론 차원이 다른 재미를 안겨주죠. 근데 거기에는 하기 싫은 순간이 있고요. 굉장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인내하고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을 때 얻게 되는 그 쾌감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에 지나는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독서는 여러분 한번 독서해 봅시다. 독서는 우리의 교양을 세우고 참 즐겁습니다. 제가 독서하는 초보의 단계의 그 부분도 들어가지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선물, 트리비움, 무언가를 수용하고 논리적으로 조직화하고 또한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바로 이 능력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뺄 수 있는 차원의 어떤 과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커리큘럼이죠. 그래서 이 독서에 대해서 제가 인생의 목적과 관계시킨 것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 독서가 그만큼 가치 있다. 그래서 태도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전인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서의 태도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성 자체가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나 쉽게 다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영역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독서에 대한 태도는 내 전인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똑똑해지고 좀 아는 체 하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내 인성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비전, 지식, 지능, 인성과 영성을 세워나가는 독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에서 이러한 태도들을 다 얘기했고요. 십진문호 독서법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왜 모두 독서에 실패하는가? 독서법의 홍수, 풍요 속에 빈곤이 있고요. 독서의 두 얼굴인 취미성과 학습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 독서 과정의 진보를 경험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 책들에서 그것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 어떤 그 목적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그 태도, 독서의 태도, 제가 독서의 전인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 동기와 태도가 결정됐으면 이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내용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십진분류 독서법, 이 책 안에 이 제목에도 담겨있는 십진분류 독서법을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해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가는 책을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항상 출발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동기부여, 나를 동기부여했다면. 그러나 전인 독서, 인생의 독서를 추구하는 자에게는요, 균형 잡힌 독서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진분류라고 하는 도서관의 어떤 그 문헌정보학자들이 체계화시켜놓은 그 분류 체계만큼 정말로 체계적으로 독서를 해나갈 수 있는 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이 주류 10가지 안에 100가지의 강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100가지 하나하나마다 또 10가지씩 해갖고 1000가지의 요목이 있고요.
그 1000가지 요목 밑에 하부적으로 수십만의 세세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도서관의 분류 체계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그 어떤 분류 체계보다 방대하고 세상의 그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담아내는 너무나도 탁월한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독서의 어떠한 그 균형 잡힘을 한번 판단해 보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그 책들의 목록 리스트를 십진분류 이 책을 사시면 뒤에 부록으로 어떤 그 도표가 있거든요. 십진분류 독서 상황판이에요. 거기 이제 그 마카로 표시할 수 있도록 다 칸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쪽에 편향된 독서를 하고 있는지 내용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학책을 많이 읽죠. 조금 역사에 대한 책도 읽죠. 그리고 과학에 대한 책도 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에 대한 책들, 그런 것들은 사회과학 쪽에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경제 경영 쪽으로도 되기도 하지만 철학 쪽에 분류되기도 합니다. 동기부여. 그리고 지금 제가 주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문학을 보더라도요. 그 문학에서 800 안에 810 한국문학 그리고 840 영미문학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예를 들어 저 밑을 가서 스페인 문학, 이탈리아 문학 이런 문학들은 제3세계 문학들은 사람들이 내가 의도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서 읽지 않는다면 평생 읽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00 역사 가운데 보면 한국 역사, 일본, 중국,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어요. 그 역사 가운데 한국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는 좀 책을 읽어나가고요. 저 밑에 이제 990 인물, 그 인물 속에서도 한국 인물, 그 다음에 미국 인물, 유럽의 몇 나라의 중요 인물들을 학습할 뿐이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균형 잡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치우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책을 읽어야 되는가, 평생 지금 독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진분류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이 십진분류 독서법을 여러분만의 것으로 한번 새롭게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십진분류 독서법을 현장에서 접목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을 뿐이고 수많은 도서관에 이제 그 강의를 갔을 때마다 항상 사서들이 얘기했던 게 목사님은, 관장님은, 선생님은 사서들도 30년, 40년 십진분류, 이 KDC 그 분류 체계를 항상 끌어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십진분류를 커리큘럼, 인생의 커리큘럼, 독서의 커리큘럼으로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서가의 분류 체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관장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탁월한 십진분류 체계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기네들도 굉장히 초보적인 그러한 행정 업무만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바로 그 십진분류 독서법을 통해서 그 도서관 문화를 세워나가는데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수많은 사서 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독서가 단순히 똑똑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전인을 세워나가기 위한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책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포괄적으로 내 인생에 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 핵심 주제는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가장 관심 갖는 주제, 그 무엇보다도 나만의 전문성, 요거 하나만큼은 세계 그 누구와 경쟁해도 나는 꿀리지 않아 라고 하는 나만의 전문 그 영역과 전문 영역에 관한 집중 독서는 중심에 있고 그 이후에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는 이 십진분류 독서법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학습해 나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전문 바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십진분류 독서법인데 다음 방법도 이 십진분류 독서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십진분류의 실행편입니다. 내용,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건 동기부여 독서법, 그 다음에 태도를 얘기하는 것은 전인 독서법,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이 책에서 얘기한 십진분류 독서법, 그리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방법은요 저는 박이정 독서를 소개합니다. 박은 넓을 박입니다. 그리고 정은 정할정입니다. 그냥 이는 그 접속사예요. 박과 정인 거예요. 박은 넓게 읽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진분류 독서로 읽어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독 그 이전에
많은 주제들을 골고루 읽어 나가자. 어찌 보면 십진분류 독서법은 교양 독서 정도의 강조라고 한다면 박독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서 넓게 읽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십진분류 독서지만 박독서는 제가 이제 의미 부여한 것은 글쓰기가 포함됩니다. 십진분류 독서는 글쓰기가 없이 그냥 좋아하는 책들을 읽을 때 좀 골고루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으십시오라고 강조한다면 한 당에 나가서 박독서에 가서는 넓은 분야의 책을 읽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요약과 약간의 글쓰기, 초보적인 단계의 글쓰기를 실행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글쓰기와 연결된 박독서, 폭넓은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진분류 독서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십진분류와 박독서를 하다 보면 관심의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분야를 섭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다독을 통해서 십진분류 독서, 박독서를 합니다. 정말 이것저것 읽어도 됩니다. 어렸을 때 너무 모든 읽는 책들을 독후감 쓰게 하는 거 그것도 좋지 않아요. 그냥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홈스쿨러들 하루에 1개, 뭐 학교 다니는 애들 일주일에 1개만 독후감 요약해도 뭐 충분합니다. 그렇게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관심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해진 몇 가지 주제를 읽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점점 자연스럽게 좁혀지기 때문에 그 좁혀진 주제 속에서 내 전공 분야도 찾고 내 직업의 분야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이정 독서에서 정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책을 읽고 그냥 요약하고 에세이 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약을 하되 좀 더 질이 향상된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독서라고 하는 것은 세밀한 독서이기 때문에 요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그냥 배우고 익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생각, 나의 의견, 쉽게 말해 대인관계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토론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비판적인 책 읽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의견이 추가가 되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만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이 정독서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논문 독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한 분야를 읽을 때 굳이 좀 쉽게 표현한다면 십진분류 독서는 분야별로 1권씩 읽는 거예요. 그리고 박독서는 한 분야에 한 2-3권 읽고 1권 정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독서는 한 분야에 최소한 30-40권, 50권 읽고 많게는 분야별로 100권, 200권 읽고 그 중에 정말 10권 정도는 제대로 요약을 하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책을 한 권, 제 책을 이 책을 읽고 요약하면 그냥 제 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 뿐이에요. 제 책의 구조와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요약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구조는 바꾸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10권의 책을 냈는데 10권의 책을 읽고 한 권으로 요약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건 누구 책입니까? 제 책 한 권을 읽고 요약했다면 그건 내 이론이고 내가 강조한 나만의 주장인데 여러분이 제 책 10권을 읽고 한 권으로 요약했어요. 그럼 그건 제 책인 것도 같고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책이죠. 왜냐하면 10권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밑줄 친 다음에 짜집기 요약이 아니라 10권을 읽고 내가 구조를 만들고 내가 논리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뿌라살파로 내가 의견을 덧붙여 나가는 거죠. 여러분 논문이라는 게 뭡니까? 맨땅에 헤딩이 아니죠. 진짜 논문이라는 건 98%는 학습이에요. 그리고 2% 부족한 것을 그 학습을 바탕으로 딛고 한 걸음 내어딛는 그 과정, 그게 어려운 거죠. 100% 새로운 걸 내라, 50% 새로운 걸 내라가 아니에요. 2% 새로운 그것을 위해서 98% 학습에 집중하고 학습에 정말 제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그 분야의 그 내용과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섭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는 해결 안 되지? 라고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면서 연구를 통해서 그 2%의 부족과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의문을 푸는 거예요. 정독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독서법 그리고 글쓰기라고 하는 영역은 삶의 정독서죠. 수백 권의 책을 읽었죠. 20대, 30대야 누구의 책을 읽었을 때는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각주를 달았잖아요. 제가 쓴 글들은 아무래도 자기개발 도서다 보니까 참고 문헌을 넘기고 각주를 넘겨도 출판사에서 각주와 참고 문헌을 빼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서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부담스러워 여기는가 봐요.
제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힘 있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책을 낼 때 대중서로 지금 책을 내고 있습니다. 대중서.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유대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유대인에 관해서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이번에 나온 책을 보니까 제가 유대인 어떤 뭐라고 써 있죠.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문화와 교육법을 연구하고 그 우수성을 전파하는 유대인 연구가로 활동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저를 설명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이 책이 아무래도 유대인 글쓰기 비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보냈던 설명과 달리 책이 나오고 나서야 제가 이걸 확인했어요. 인쇄소에서 찍힐 때. 그래서 그거를 바꾸자라고 말을 못했어요. 저는 유대인을 사람들한테 막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면은 출판사의 카피와 어떠한 그러한 홍보들은 유대인을 높이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유대인에게 있는 사실은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이 책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정치적인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 견해를 넣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냈던 그런 교육과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 갖는 그들의 특이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판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한번 연구해 보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그들이 원래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공동체 문화 속에서 동기가, 태도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에게 읽기와 쓰기의 문화가 있고, 질문을 던지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냥 그 민족 안에서 태어나면 읽기와 쓰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요점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공동체의 문화를 우리의 삶의 문화로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들은 트리비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그들의 삶의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나갈 수 있는 환경 설정과 그리고 지속성과 그러한 부분들이 디자인 된다고 한다면 유대인의 특별함은 특별함이 아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개인과 가정 안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만 이렇게 국가 단위로 큰 공동체 차원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조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독서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서 연구과정을 거쳐서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한 분야를 3년 동안 정말 제대로 정독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제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정도와 수준의 정독서를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3년 뒤에는 바뀔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제 딸과 제자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상위 20%까지 가는 그 분야의 상위 20%까지 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훈련된 트리비움의 역량만 좀 준비되어 있다면 상위 20%까지 가는 것은 1년, 2년이면 된다. 새로운 분야에 내가 들어갔다 치더라도 제가 제 제자들과 제 딸들에게 어떠한 과목의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떠한 그 아이가 관심 갖는 분야를 통해서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나가는데 집중을 하게 해요. 그리고 니네들의 직업을 특정하지 말아라. 20대 한 중반 정도 가다 보면 한 분야를 이제 선정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 정도 되면 너희들이 바라본 세상의 문제, 그리고 내가 좀 관심 갖는 그러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니네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설령 너희들이 25살 정도 됐을 때 새롭게 생겨난 분야, 한 번도 내가 생애를 통해서 공부한 적 없다 하더라도 트리비움의 역량이 준비됐다면 정도에 따라,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트리비움의 역량을 통해서 1년, 2년 집중하면요 상위 20%까지 가는 거 어렵지 않다. 뭘 전제로? 훈련된 트리비움의 역량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 20% 안에서 10%, 5%, 3%, 2%, 1% 이거는 여기서 가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천을 써도 때로는 돌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리비움의 역량이 정말로 탁월하게 준비됐다면 20%로 가는 걸 넘어서 10%, 5%, 3% 가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니다. 만약에 그것을 공동체 내의 문화로 만든다면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그것은 그들에게 일상인 것처럼, 물론 유대인 중에도 거지가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의 어떠한 풍부만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또 이스라엘 땅에서는 저 소련에서, 그리고 옛 소련이죠, 구소련,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아직까지 문맹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유대인 사회는 품으려고 하죠.
어디든지 뭐 문제는 존재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뭐 몇 퍼센트가 노벨상을 탔다, 하버드 대학의 몇 퍼센트 교수가 뭐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프로세스를 세운다면, 그리고 동기를 잡고 태도를 세우고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진행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유대인을 예로 들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책을 다 읽어보면요, 좀 유대인을 깐다기보다는 유대인이 답이 아니다. 저는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그 프로세스 속에 이미 디자인된 것이다. 그 디자인대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된다. 저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박이정 독서라고 하는 것을 십진분류 독서법의 실행법으로 이 책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목사의 독서법에서는 이것도 독서의 어떤 그 내용과 방법을 이제 합쳐놓은 것인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독서를 해야 되느냐, 좀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교양 독서, 그 다음에 학습 독서, 연구 독서, 기획 독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십진분류 독서, 박독서, 그 다음에 정독서로 나아가라고 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십진분류 독서는 교양 독서예요. 그리고 박독서는 학습 독서예요. 그리고 정독서는 연구 독서예요. 그리고 기획 독서는 그 교양과 학습과 연구 독서를 이제 거친 역량을 준비한 사람이 삶에 발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 속에 독서의 프로세스를 집어넣고 말 그대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이 책에서는 그 기획 독서를 교회 교육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독서와 쓰기를 어떻게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과정으로 하여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이 목사의 독서법은 그 과정, 이 십진분류 독서에서 얘기한 그 십진분류 박독서, 정독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교양 독서, 학습 독서, 연구 독서, 기획 독서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4가지를 얘기했죠. 독서의 6가지 알고리즘 가운데 동기부여 독서법, 인생의 목적을 살펴라, 인생의 방향성을 정해라, 가치를 높게 가져라. 그렇게 되면 태도가 결정되죠. 똑똑한 사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서는 뭐라고요? 전인 독서예요. 전인 독서. 인생의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요 목적과 그 동기와 태도는요.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졌다고 한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십진분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담을 생각으로 공부해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역이 좁혀지면서 글쓰기를 첨가해서 박독서를 해라. 그리고 더 전문성이 있는 독서를 위해서 정독서를 해라. 그런데 대학 전공에서 하나의 전문성, 뭐 대학 졸업한다고 전문성을 갖는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나버렸죠. 질이 많이 낮아졌죠. 하고 저는 딸과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딸은 대학을 가지 않고 독학사를 하면서 말 그대로 대학 이제 검정고시를 하면서 자기만의 훈련된 역량을 통해서 이제 평생 독서를 위한 자기 주도적인 독서를 해나가는 것이죠. 조그마한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말 그대로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기 위한 그 과정을 지금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제 해왔는데 대학 과정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그러한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독서의 기술이에요. 그 독서의 기술은 이 트리비움 독서법에 담았습니다. 초반부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어떠한 그걸 예로 들었어요. 이건 출판사에서 이 부분, 유대인과 연관된 그 부분을 또 강조했기 때문에 원래 이 제목도 트리비움 일상소분이 제가 우겨서 된 거예요. 이 출판사 대표님은 그래도 저를 많이 신뢰해줬고 많이 배려해줘서 마케팅 부서, 편집장까지도 다 반대를 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좀 일주일, 2주일 넘게 이 제목 가지고 제가 초보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좀 우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목을 잡았었거든요. 뭐였냐면 강남 엄마도 반한 유대인 공부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표지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물론 일반 출판사지만 내가 이 책을 쓸 때 유대인을 모티브로 해서 써나갔지만, 유대인을 마중물로 해서 써나갔지만 책을 읽어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역량, 그것을 어떻게
프로세스화 시키고 세워나갈 것인가. 바로 인간지능의 그 기술의 핵심인 트리비움을 훈련해 나가는 것을 독서와 글쓰기로 한번 풀어나가는 그 내용을 썼는데, 강남 엄마도 반한. 강남 엄마는 단어도 들어있지 않는데, 물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검색도 돼야 되고 검색에 걸려야지 사람들이 이 책이 있는 걸 아는데, 제가 반대를 했고 대표님이 제 고집을 좀 이렇게 수용해줘서 인격이 대신, 이 평단 대표님 참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책이 생각보다 안 팔렸어요. 제 책 가운데 가장 적게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창피하기는 했더라도 강남 엄마도 반한 유대인 공포법 했으면 팔리긴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솔직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팔려서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까지 제 마음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읽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어떠한 그 목표를 저들도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통해 내가 좀 창피하고, 그리고 약간 그 대중서로 썼기 때문에 쉬운 언어로 풀다 보니까 뭐 좀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읽다 보면 그 진중한 만큼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한번 창피하고 말면 되는 거 아닌가. 특별히 제목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지만 않는다면, 원래 그 출판사도 책을 망치려고 제목을 다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어그로라면 문제는 있겠지만, 그 어그로를 통해서 좋은 내용이 그들의 손에 들어간다? 그럼 그 정도의 어그로는 좀 작가가 져야 되는 건 아닌가? 솔직히 그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독서의 기술 트리비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이제 있는 수많은 워크북들을 다 보여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뭐 이거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에서 말로 한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그 능력을 갖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기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 뭐 말로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100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 달라요. 그들의 전제가 다르고 그들의 성향이 다른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정말 제 딸에게 다 실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썼던 그 일기장입니다. 30일치씩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보면은 이거를 3권 썼어요. 3권. 그러니까 3권 썼다라는 건 1년 365일 가운데 90일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일 정도 일기를 썼고요. 그리고 왜 30일씩 했냐면, 한 권이 너무 두꺼우면 이제 지루하니까 30일마다, 그러니까 30번 할 때마다 이 책이 바뀌는, 새 책을 쓰는 그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2학년 나이 때, 9살 때는 이제 약간 깍두기 노트에서 일반 밑줄 노트로 바꿔가지고, 여기 보면 그림 그리기도 있고 부모의 어떤 그 편지, 매일매일 엄마 아빠 사진도 집어넣고, 뒤에다가 첫째 사랑 호화의 캐리커처도 그려놓고. 이거는 4권을 썼던 것 같아요. 4권은 다 미처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한 110일 정도, 1년에 110일 정도, 그러면은 3일에 한 번 정도 일기를 쓰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2학년 때부터는 독서록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 때는 다시 깍두기 노트로 왔는데, 그 깍두기 노트가 좀 이제 칸이 작아졌죠. 그래서 그 항목도 늘어났고요. 매일 그 감사 5가지, 아침, 점심, 저녁 뭘 먹었는지, 간식 뭐 먹었는지, 읽은 책이 뭔지, 음악 활동 뭐 했는지, 체육 활동 뭐 했는지, 궁금한 거 질문 하나 만들기, 새롭게 안 거, 이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 제목, 주제 정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일기를 쓸 때도 잘했어 호아야, 좀 더 노력하자 호아야, 친구야 호아랑 놀자 하면서 뭐 뭔가를 이렇게 적게 했었고요. 감상문을 쓸 때도 제목, 오늘의 키워드, 일상 키워드, 묵상 키워드에서 키워드를 잡고 글을 쓰도록 하는 훈련을, 뭐 이때는 이거 한 5권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3, 5, 15, 150일 정도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이제 타블로이드판에서 A4 크기로 와가지고, 이거는 보이지 않겠지만 3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일기를 쓰게 했어요. 항목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성경, 찬양, 기도, 자비, 놀이, 대화, 감사, 주식, 간식, 운동,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알았어요, 느꼈어요, 궁금해요, 음악 듣기, 미술, 보기, 잘했어, 좀 더 잘하자, 기분 좋았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 앞에 영역 보면 영성, 체성, 지성, 감성. 그 다음에 여기 성실해서 말 그대로
일과표, 오늘과 내일의 일과표, 오늘 했던 거 데일리 리포트처럼 이렇게 표시하게 했고요. 내일 일정 한번 잡아보게 했고, 뭘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여기다가 표시하게 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림 일기, 그 다음에 키워드, 그리고 글쓰기, 이것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보면 부모님들은 이것을 내 자녀에게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저거를 어떻게 애한테 일기를 저렇게 쓰게 해? 제 딸은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던 동기를 부여하면서 힘들죠. 점점 힘들어지지만 이 아이가 이것을 해야만 되는 이유, 힘든데 해야만 되는 이유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동기부여와 태도를 세워나가는 것은 평생,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3일에 한번, 이틀에 한번 썼던 정도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5단계는 표지가 5단계는 이 책은 정말 보실 분들만 보기 때문에 제가 5단계, 지금 표지가 없어졌는데요. 크리스찬 홈스쿨링 다이어리 해가지고 질문을 제가 6가지를 주고, 거기에 그 질문에 매일매일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적어 나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항목,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일리 리포트,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투데이 NI 해서 신문을 읽고 신문 거기에 이제 하나 발췌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 뭐 이런 식으로 3페이지로 5학년 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라이프 디자인 퀘스천 싱킹 다이어리 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를 시도해봤던, 그래서 일기를 총 6가지 형태의 것으로 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제가 과제로 줬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러한 워크북의 목표는 트리비움의 역량을 훈련하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하루를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글을 쓰면서 트리비움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알아서 일기를 써. 이제는 네가 컴퓨터에다가 일기를 써. 그리고 자기가 쓰고 싶을 때 다이어리를 쓰는데, 제가 딱 보니까 어느 정도 삶의 리듬을 찾았고요.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주도성 정도가 생겼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일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쓰고 싶은 일기.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나이 때부터는 일기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독서에서는 여기 이제 1단계 독서, 그리고 이제 국리철인해가지고 2단계 독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단계 독서 해가지고 책을 읽고 이렇게 4페이지로 정리해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4단계 독서예요. 책을 읽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 일주일에 뭐 한두 개씩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진 봐가지고. 그리고 제 딸에게 했던 것들을 그냥 독서 철인으로 해갖고 일반 호도의 아카데미에서도 학생들에게, 성인들에게 이것을 활용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로 이거는 책 한 권을 지금 여기에 있는 60페이지로 정리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책을 쓸 때도 이것을 가지고 훈련하고요. 책을 분석할 때도 이걸 가지고 훈련해 나가는 독서 철인, 호도의 독서 철인,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질을 점점 높여가는, 그리고 호화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하고, 제가 카메라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했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이런 틀에서 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했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책의 주제를 주고 요약하고 글을 써나가는, 이제 바인딩, 여기 있는 것처럼 세익스피어를 뭐 한 달 동안 연구하고 철학을 한 달 동안 연구하고, 이거 같은 것도 보면은 여기에 철학을 요약하고 훈련하는 것. 그 다음에 이회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지막에 그 어떤 우당 청소년 역사교실 2017년도에 중학생 때 참여했던 것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생들의 독서 동아리 모임들의 연합체를 그 우당 이회영 박물관에서
이제 모아서 하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중학교 2학년짜리 호화가 들어갔었고 40명 학생들 가운데 호화가 우수로 졸업을 했어요. 논문을 이제 우수 논문으로 써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서 6개월 동안 하루에 6시간씩 우당 유해영을 연구해서 논문을 썼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고, 미야자키 하야오에 대해서 연구하고, 캐나다에 이제 5개월 가기 전에 캐나다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호아가 저한테 그 MP3 가요를 막 듣겠다고 해서, 그래? 가요를 네가 듣고 하려면 대중문화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 강준만의 대중문화의 겉과 속이라고 하는 상하권으로 된 책을 한 장씩 요약하고 에세이 하면서 그것을 2016년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입니까? 그때 한 달 동안 강준만의 대중문화의 겉과 속을 가지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 이야기, 그 수잔 와이즈바우어인가요? 수잔 와이즈바우어가 쓴 그 책을 읽고 요약하면서 훈련한 겁니다. 이것은 목표가 역사에 있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 어떤 인생의 방향성과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제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나가는 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대중문화, 이건 내용이고, 이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나가는 데 포커스를 뒀어요. 그 외에도 여기 보면 뭐 에세이 노트 해가지고, 에세이 노트, 이게 한쪽에 1200자짜리 깍두기 노트 2400자, 이런 깍두기 노트인데 왜 이렇게 2400자 1200자로 했냐면, 주어진 시간에 내가 몇 자를 써낼 수 있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호도의 아이들과 함께 이 에세이 노트로 글쓰기 훈련하는 것들을 많이 이쪽이죠, 했었습니다. 그런 에세이 노트뿐만 아니라 때로는 암송 훈련도, 그냥 전 성경 암송을 제 딸들에게 잘 안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 암송조차도 트리비움의 역량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활용을 했었고요. 참고로 하루에 2시간씩 10일 동안 암송을 해서 잠언 1장부터 잠언 8장까지를 암송했었어요. 하루에 2시간씩 10일인데 10박 11일에서 마지막 날하고 오는 날하니까 9일 온전히 해서 하루 2, 9, 18 18시간 만에 잠언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암송했죠. 물론 이제 잠언 전체라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8장까지를 암송했는데, 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암송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훈련이 됐을 때, 이걸 제가 4절씩 끊었었거든요. 4절씩. 이 4절을 암송할 때 처음에 막 20분 30분 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훈련이 되잖아요. 그럼 4절을 암송하는데 5분이 걸리지 않아요. 5분. 그리고 검사할 때마다 이제 한두 시간마다 앞에 외웠던 것부터 다시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점층식으로 하는데, 트리비움의 역량이 훈련되잖아요. 그리고 암송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이렇게 아이들한테 소개되면 암송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휘력사전, 호아가 7살 때부터 어휘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사랑이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50인 제가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70이 돼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력의 그 질을 높여간다는 것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정의의 력을 질적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도대체 결혼이란 뭐지? 인생이란 뭐지? 지금 답할 수 있는 것보다 10년 뒤에 더 질 높은 것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의 어휘 안에 세상을 담아내는 거예요. 예수는 사랑이라고 하는 어휘에 세상의 그 모든 걸 담아내는 데 성공했고요. 부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비라고 하는 것 안에 세상의 모든 걸 담아내려고 했잖아요. 진정한, 저는 독서와 글쓰기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독서와 글쓰기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인생의 목적과 연결시키니까. 독서로 풀어나가는 신앙, 독서로 풀어나가는 인생,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독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생을 얘기하는 거고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독서 안에 모든 걸 담아 넣어서 그걸 마중물로 설명하는 거죠. 호도의 이 속뜻학습, 이거는 우리가 실행하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본 한 1인 출판사 대표가 이걸 출판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출판권을 줘서 한 8년 정도를 무료로 인쇄받지 않고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책 팔아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사전까지 함께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항상 이제 98년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성숙을 준비하는 비전 디자인 해가지고 호도에서 만든 건데 1년 동안의 다이어리, 데일리 리포트를 쓰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형태를 담았었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98년도 버전이 있었고, 이거는 2000 몇 년도 버전이냐? 9년. 예, 2011년 정도 되는 버전인 것, 2011년도 버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그 학교 예습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앵커 국리 시즌 1, 시즌 2 해가지고 이건 스스로 학교 마치고 도서관에 와서 비전 스쿨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1시간 반 동안 그날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다음에 내일 배울 것을 예습하게 하고요.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기록하는 거예요.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30분 동안 쉬었다가 1시간 동안 독서하고 집에 가는. 그래서 이 비전 스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아침 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 안에서만 신청하도록 했고요. 비전 스쿨에 참여하려면 3시부터 월화수목 3시부터 6시까지였고 회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고 매일 올 수 있는 아이들만을 받았어요. 꼭 이거를 참여할 수 있는. 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트리비움의 역량을 훈련할 수가 있고, 이 학습 앵커 국리만 열심히 해도 학업을 쫓아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박물관 산책, 뭐 독서 콘서트, 그 다음에 인물 분석, 인물 독서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비전 디자인을 위한 독서 포트폴리오 책. 이거는 퀘스천 노트, 러닝 퀘스천, 학습,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모르는 것 질문하는 거. 퀘스천 노트, 이거는 라이프 퀘스천, 일상생활 속의 질문을 담아내는 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잠언 따라쓰기라고 저희가 만든 것을 아까 이 홈스쿨 속뜻학습 한 분이 자기네가 출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 그대로 그 필사였었거든요. 아이들의 글쓰기 어떤 그러한 그 문장을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필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저희는 처음에 잠언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을 그쪽에서 만들고 뭐 이거 따로 인쇄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본도선 호대 아카데미의 성경 필사 노트를 재구성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고, 이 이후에 잠언, 로마서 여러 가지 되면서 이것도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호도의 게이트 키핑, 그래서 호도의 위클리 NI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뭐 진행하는 교재, 그리고 세계 역사 연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39권의 워크북을 만들었거든요. 39권. 이 39권의 종류가 많지만 그것의 목표는 트리비움의 역량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조금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것을 통해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부터는 애들이 도서관 올 때마다 39권 중에서 이렇게 몇 권씩을 들고 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3P 바인더를 그때 접하게 됐고, 처음엔 제가 사서 쓰다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호도의 스토리라고 하는 바인더를 제작을 했고, 그리고 아예 가죽 바인더까지 호도의 스토리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애들이 이거 한 것만 갖고 다니죠. 그래서 모든 양식을 A5 디자인으로 이제 변형해가지고 이제는 파일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출력해 오게 하고, 또 저희가 그것을 출력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저분하게 제가 이렇게 모든 자료들을 설명하고 제 독서법 책들을 이렇게 설명한 영상은 아마 이게 첫 영상일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편집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다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실 분만 보실 텐데 이거는 지금 뭐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한 번 정도는 언급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제가 쓰고 싶은 내용 4권은 다 이 안에 담았기 때문에 이 4권이 퍼즐 조각이 돼서 한 권으로 요약하면 바로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독서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책들도 좀 내겠지만 정말로 독서의 전체상을 담은 이 4권을 좀 뭐 다른 언어로 요약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거 발췌해 갖고 접으면 잘못된 거고, 구조를 잡고 이 4권의 책을 요약한 책을 한 권 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계약된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내고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관심 있는 분이고, 혹시 이 가운데 출판업자가 계시다고 한다면, 출판사 대표님, 의결권자가 계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독서를 한 권에 다 갈아놓은 게 아니라 4권에 나눠서 퍼즐 조각처럼 했던 것처럼 지금 글쓰기 책도 4권에 나눠 낼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책이 2000년 유대인 글쓰기 비법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유대인을 또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유대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도 제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글쓰기 책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막 조사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유대인 글쓰기 비법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을 조사해보니까 아마존에서도 영어로 된 유대인을 위한 단행본 글쓰기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는 순간 괜찮을 것 같다. 대중서로서 유대인을 뺐을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하겠지만, 대중서고 첫 번째 책이니까 가볍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글쓰기 비법이다 보니까 지금 이 수많은 독서 이 프로세스 가운데 아주 초보적인 것 정도 하나를 이 안에 소개하는 정도로만 담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올 3권의 책 안에는 또 이 안에 강조된 동기와 태도 얘기는 또 하겠지만,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콘셉트를 잡고 책을 써나가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이 책 한 권으로 이게 뭐 글쓰기 비법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후에 나올 3권의 책을 다 보시고 나면 아마 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질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글쓰기 책 계약한 게 있거든요. 그 책을 이제 내일부터 원고를 써 나가게 될 거예요.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 그거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글도 있고 개화가 다 잡힌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샘플 글 없이 그냥 출판사와 계약한 거예요. 저를 믿고 이제 맡겨주신 건데, 그래서 그 책이 나오고 내년에 뭐 한 2권 정도 글쓰기 책을 더 쓰게 되면 글쓰기 4권, 제가 생각하는 글이 완성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 스스로 메타인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쓰고 싶은 책 한 권에 모든 것을 몰아넣어서 2권 책을 쓰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책들은 안 읽을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출판사들에서 제가 이름이 있으면 제 이름값으로 사람이 사서 보면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있겠지만, 지금은 출판사가 자신들의 역량을 통해서 이름 없는 작가의 이 책을 홍보해야 되는 그 과제가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출판사들에서 항상 출간 제안을 하면 바로바로 연락을 오거나 한번 연결된 곳에서 또 제 출간 요청을 하는 것들을 보면 제 문장이 일단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글이 잘 읽히는 글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문장 그 수정에 있어서 윤색이나 어떠한 그러한 부분이 덜 후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글들이라고 하는데, 이후의 책들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제가 2024년도까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책들은 대중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때로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러한 가벼움이 들어간 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책 하나하나에 제가 담아놓은 퍼즐 조각들을 찾아가는 그 재미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은 아주 대중적인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구약 개론서입니다. 아니, 무슨 구약 개론서가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 그리고 여기 탈무드라고 돼 있죠. 제 책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출판사에서는 트리비움의 일상 수업을 보고, 그 원고를 보고, 책이 나오기 전에 글을 보고 어떻게 보시고 저한테 탈무드의 책을 요청을 해왔어요. 탈무드 책을. 그래서 이거는 출간 제안서도 없이 그냥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그 원고를 보니까 목차의 구성을 잡는 것이나 샘플 꼭지를 통해서 문장을 보니까 충분히 이 글을 쓸 수 있는 작가인 것 같다. 참 대단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때는 무명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무명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책을 10권 냈잖아요. 10권이 나왔잖아요. 지금 3년 동안 8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십진불의 독서법도 출간되기 전이에요. 십진불의 독서법 출간되기 전이에요. 지금 출판사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냥 2006년도에 나온 이 비전을 디자인하라나 워크북 가운데 하나인 이 홈스쿨 속도학습이 그냥 나온 거, 많은 사람도 보지 않은 요 책이 있을 때였는데, 순수하게 글을 보고 그리고 독서의 저의 지난 이력을 보고 이 책을 제안했는데, 일반적인 탈무드 책은 쓰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한 뒤에 제가 지금까지 없던 탈무드 방식의 교훈적인 얘기를 한번 그 유대인의 그 구약 성경,
개신교의 구약 성경과 똑같지만 그들은 24권으로 편집된 타나크라고 불려지는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한번 탈무드식으로 한번 이야기로 풀어나가 보겠다. 이걸로 대중서로 썼지만 읽어보시면 일반 자기개발 글과는 좀 다른 그러한 가치와 목적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 인생의 고민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복음이 빠진 구약 개론서다. 복음이 빠진. 다 성경 이야기인데 마지막 결론은 신앙적인 어떠한 그러한 주제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얘기할 수 없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까지 소개하는 것을 일단 과정의 목표로 삼고 마지막은 자기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적용점으로 돌린 그런 책입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두서없는 영상이지만 이 영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강의 가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펼쳐나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제 채널이니까, 제 방송이니까, 볼 사람만 볼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영상 마지막에 넣었으니까 이건 안 되고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제가 앞쪽에 이 영상만 붙여놓을게요. 뭐냐면 영상을 그냥 1.0으로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보면은 속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1.25로 보시면 시간도 단축되고 솔직히 그렇게 빨리 돌려도 돼요. 제 말이 아주 그렇게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5 만약에 조금 더 익숙하신 분은 1.5로 들려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멈춰서 1.0 제 속도로 보통 속도로 들으셔도 괜찮고요. 예,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쓴 독서와 관련된 책 4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독서의 전체상을 잡아보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쓸 글쓰기의 책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이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인간 역량의 그 최고 역량인 트리비움의 역량을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로 간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